마왕 시대철. 신해철 유고집 마왕 신해철. 일부. 나 신해철. 아버지와 나.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의 일이니까 대략 1972년 정도일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가족은 서울 도봉구 미아 사동 55-66번지에 살고 있었다. 지금의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준치매 인간인 것을 감안하면 어린 시절 살던 집에 대한 기억이 번지수뿐 아니라 구조, 마룻장의 재질, 방 안에 비치던 채광의 정도, 대문 색깔, 초인종의 위치에까지 이르는 것은 무척이나 신기한 일이다. 누나가 태어났을 당시 분유값 대기도 벅찼던 우리 집 사정은 새벽 6시에 출근해 회사 마당 청소로 일과를 시작하던 아버지의 오버액션에 가까운 분전에 힘입어 조금씩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열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버지는 수입이 늘어나는 대로 알토란 같은 어린 동생들을 하나둘씩 서울로 불러올려 공부를 시킨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런 성실성과 주렁주렁 달린 시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불평 없이 해내는 어머니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라는 건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해가 뜨면 골목으로 뛰어나가 윗도리만 입고 동네를 활보하던 코 찔찔이들과 흑장난, 술래잡기, 다방구 같은 유희를 진탕 즐기다가 TV 만화가 시작되는 오후 6시에 집으로 칼같이 퇴근하는 꼬마 한량이었다. 그 시절 나는 동네 골목에서 거의 황제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소 웃기다. 노처녀가 되도록 문학소녀 같은 어울리지 않는 감성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경상도 사나이인 아버지의 박력에 뻑이 간 나머지 나긋나긋한 서울 남자들을 버리고 울 아버지에게 투항, 곧 식을 올리고 노 처녀가 되었는데, 젠장 그 박력이란 게 폭력과 별 차이가 없으며 낭만 따위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더라는 것이다. 이왕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 가공할 X 같은 유전자를 당연히 물려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들놈만큼은 온순한 성격으로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는 아이를 지나치게 깔끔하게 키우면 성격이 신경질적이 된다는 이론을 신봉하여 내가 방 정리를 하든 말든 밖에 나가 진흙탕 속에서 구르고 오든 말든 절대 야단을 치는 법이 없었고, 하루에 옷을 3번, 4번 갈아입혀야 했음에도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장맛비가 오는 날 물 웅덩이를 마구 철퍽거리며 돌아다니다 심지어 그 속으로 슬라이딩까지 할 수 있는 과감성을 동네의 만방에 떨쳤으며, 모래 장난을 할 때면 흙더미 속에 대가리까지 파묻고 질식할 때까지 발버둥 쳤고, 복개 공사가 되지 않아 흙탕물, 사실은 똥물, 이 흐르는 개천에서 유유히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유일의 인간이었다. 1970년대 당시 강북 촌동네 엄마들의 일반적인 특성, 호전성, 폭력성, 강인함, 막중한 가사노동, 상당한 수의 돌봐야 할 아이들을 이해한다면 엄마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른 집 아이들이 당연히 죽음을 무릅쓰기 전까지는 나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했으리라는 것. 그러므로 동네에서 나는 영웅화되고 왕초화되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실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불멸의 명작 요괴인간과 황금박쥐가 시작하는 6시가 훨씬 넘어서도 내가 귀가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나는 동네를 제 집인 양 활보하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 집이나 문을 차고 들어가 밥과 간식을 요구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면 그 집 안방에서 할머니 무릎을 베고, 물론 전혀 모르는 잠을 잠들어버리는 성격이었으므로 곧 여기 아무개 집인데 댁의 아들이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다. 우리 집 노인네께서 우리 집 노인네께서 오늘 하루라도 아이를 재워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겠느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날따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머니는 이미 어둑어둑해진 골목길로 나를 찾으러 나섰다. 그리고 곧 가로등 아래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담벼락에 기댄 채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거 사준댔어. 우씨,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거 이씨. 매우 조그만 목소리였다고 한다. 사태의 진상은 이렇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네 부하 녀석들을 사열하러 나간 나는 골목의 분위기가 평소와 매우 다름을 직감하였다. 웅성웅성 아이들이 모여있는 사이로 반짝거리는 그 물체는 그것은 자동차였다. 물론 진짜 자동차는 아니었지만 장난감이 귀하던 시절 그 물체는 접합부에 이도 제대로 맞지 않는 조악한 내 플라스틱 로봇보다 수백 배는 커 보였고 함석판이었을지언정 아직 신빙인 관계로 번쩍번쩍 뺑기칠이 되어 있었으며 운전석에 앉아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며 핸들을 조작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클렉슨도 달려있어 골목길에 신경질적인 고음을 토해내며 새로운 왕의 등장을 알리고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제각기 저 귀한 물건을 오늘 당장은 불가능하더라도 조만간 한 번이라도 얻어 타보고자 하였다. 갖은 아부의 웃음을 짓고 있는 놈. 완전히 얼빠진 표정으로 손가락만 빨고 있는 놈. 진상품을 바치고 저걸 한번 타봐야 한다는 계산으로 자신의 재산 중 최고의 상품. 알록달록한 구슬, 한 등급 위의 뼈구슬, 괄호 열고 흰색 구슬을 그렇게 불렀다. 괄호 닫고. 상당히 다른 딱지 무더기, 진에 말린 것 반토막, 반투명 조약돌, 누나들한테 훔친 종이 인형 팬티 등 그것을 열심히 세고 있는 놈. 하여간 아이들 세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자본주의의 충격에 추태를 부리며 허우적거리고들 있었다. 게다가 그 자동차의 주인공은 대단히 불행하게도 시군이었으니 여기서 잠깐 우리는 시군이 누구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유한 축에 속하는 시 변호사, 괄호 열고 우리 동네의 웬 변호사, 괄호 닫고 집 아들로 미인인 어머니를 닮아 새하얀 피부에 새까만 눈동자, 꼬실꼬실한 곱슬머리를 가진 강북 촌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랑스러운 외모의 소유자였다. 말은 않더라도 아이들은 동네 아줌마들로부터 부담스러운 비교의 시선, 시군에게 모아지는 찬탄의 시선을 느껴야 했다. 심술보에 가까운 불룩한 볼, 단축구멍에 가까운 눈, 지금과는 달리 볼 사이에 묻혀 납작해 보이는 코, 돼지털에 가까운 머리칼을 가진 나로서는 친구 놀이이기는 했어도 결코 맘속으로부터의 그 무언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시였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가 저 자동차의 임자라니. 그 당시 그 동네에 등장한 그 자동차의 충격은 지금 서울 하늘에 잠실 주경기장만한 외계 비행 접시가 300대쯤 떴대도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진데. 식은땀을 흘리며 난 중얼거렸다. 침착해야 해. 이 배반자 새끼를 처단하고 나의 영토를 찾아야 한다. 괄호 열고 그 순간 가죽을 흉내낸 비닐로 쌓인 근사한 핸들과 그것을 잡고 돌려대는 시의 하얗고 고운 손이 보였다. 괄호 닫고. 내 머리는 이 미천한 군중을 다시 내 편으로 돌리기 위한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괄호 열고 그 순간 다르륵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바퀴가 눈에 잡혔다. 저 타이어도 진짜처럼 바람을 넣는 걸까? 아니면 괄호 닫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충동을 밀쳐내고 나는 아이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 아이들이 양옆으로 비켜서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에게 향하는 괄호 열고 오랜만에 괄호 닫고. 그 순간 시의 천진한 눈 역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분노한 손가락을 들어올려 그의 얼굴을 힘차게 가리켰다. 그리고 마치 꿈꾸듯이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을 마치 남의 말을 듣는 듯한 기분으로 들었다. 용범아, 나도 한 번만 태워줘라잉. 영화 속 정지화면처럼 그 순간은 상당히 길었다. 그리고 시의 대답. 싫어. 어머니는 내가 돈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무척 꺼렸다. 어차피 세상 살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고는 해도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하셨던 모양으로 예를 들어 구멍가게 아줌마에게도 특별히 부탁하여 내가 하드나 과자 등을 그냥 집어가게 하고 돈은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였다.
괄호 열고 없는 살림에 꽤나 대담한 결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군것질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으니 그 결정으로 가계부에 주름이 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괄호 닫고.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의 거의 한 달치 월급에 육박하던 그 비싼 장난감 아닌 장난감은 우리 집 형편으로는 턱도 없이 무리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조르는 대로 다 들어주면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는 일이니 당연히 어머니는 속상한 심정을 감추고 나를 토닥여 잠자리에 들게 했는데 한 가지 사실이 어머니의 심경을 건드려 버렸다. 아이가 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 형편이 나에게 그런 물건을 사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 내가 무작정 졸라대면 어머니가 속상해하리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기에 집으로 냉큼 달려와 울며불며 조르는 대신 기가 죽은 모습으로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괄호 열고 흉물스런 놈 괄호 닫고. 다른 문제도 아닌 돈 때문에 아이 기가 죽는 것을 보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는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언급한 바가 있거니와 괄호 열고 아닌가? 그런 말고 괄호 닫고.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는 다음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자. 늦게 퇴근해 식사하는 아버지에게 그날의 사건을 어머니가 두런두런 보고하는 동안 아버지 역시 속상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다음의 문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할 젊은 부부는 그저 씁쓸해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거 사준댔어. 라는 문장이 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웃으면 안 되는데 비사 무천왕 내지는 대마왕 혹은 야차의 얼굴로 일그러졌던 것이다. 보통 아이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에게 조르게 마련이다. 더구나 무뚝뚝하고 엄하기만한 길을 걸을 때도 찬바람이 휑휑 불 것 같이 무서운 우리 아버지를 내가 호명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로 아들이 초특급 비상 구원 요청을 던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울며불며 졸라대기라도 했다면 모를까 골목길에서 아버지를 찾으며 기가 죽은 채 괄호 열고 어차피 엄마의 권력으로는 턱도 없는 이름을 간파하고 있었다. 괄호 닫고 기가 죽은 채로 있었단 말이다. 뚜껑이 열린 아버지는 그 즉시 밥상을 엎어버리고 꽃김을 뿜으며 파자마 바람으로 뛰어나가 시씨의 집을 향해 대시하여 대문을 박차고 난입. 그 자동차가 어디서 난 거요? 라고 시씨를 추궁하였다. 아버지는 시씨의 친구가 수출용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제품으로 제작된 물건 중 한 대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비싼 가격상 당연히 국내에서는 아직 팔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공장이 인천에 있다는 것 등을 알아낸 후 따따블을 외쳐 택시를 잡았다고 인천으로 직행했다. 공장을 찾아 헤맨 끝에 야심한 시각에 공장의 철문을 두들겨 역시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무조건 한 대를 팔라고 사정하고 강짜를 놓은 끝에 상당에게 거금을 주고 물건을 인수, 택시 트렁크에 우겨넣고 절반밖에 닫히지 않는 뚜껑을 밧줄로 묶은 후 다시 쏜살같이 서울로 날아왔다. 다음날 아침의 풍경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아마도 인내심이 무너져 꿈속에서 울고 말았던 듯.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일어난 흐릿한 내 눈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엄마와 웃음을 참으려 애쓰며 자기들끼리 뭐가 그리 좋은지 팔꿈치로 쿡쿡 찌르고 소곤대는 고모들. 이게 뭔 일일까 하는 표정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눈 큰 새끼 고양이 같은 누나가 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여는 순간 선명한 초록빛 얼굴에 둥그런 눈 같은 두 개의 헤드라이트를 단 C군의 것과 똑같은 그러나 색깔만 다른 예쁜 자동차가 안녕 하고 인사하는 듯한 포즈로 마루 위에 놓여 있었다. 내가 어벙한 표정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조심스레 핸들을 만지자 참지 못한 고모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날만큼은 출근 시간을 좀 늦췄던 듯 그 장면을 대문께에서 확인한 아버지는 인사도 없이 슬그머니 대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날부터 골목에서는 C군과 나의 격렬한 레이스가 벌어졌다.
곧 죽자 사자 박치기에 의해 헤드라이트가 부서졌고 훗날 클렉슨까지 부서진 다음에는 입으로 빵빵하고 외치면서 열나 페달을 밟아댔으며 그 레이스는 해를 훌쩍 넘겨 그 다음에까지도 계속되었다. 집 대문 앞에서 복개청 공사장 앞 구멍가게까지 부모가 지켜주는 영토 안에서 곧 아이들을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는 장소인 학교에 가게 될 것이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자유로웠다. 먼 훗날 알게 될 세상의 무거운 고민의 그림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위대한 왕이었다. 내 어깨 쪽지에는 아직도 조그만 날개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나는 그런 둥지 안의 안락함이 좋았다.